눈이 소리 없이 쌓이던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집의 문이 닫히고 두 아이는 그날 집을 잃었습니다. 언니는 8살, 동생은 6살. 울음소리는 눈 속에 묻혔고 어른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이후였습니다. 아이들을 버린 그 집에서 조금씩 아주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 집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믿었던 인연이 등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8살 언니가 그날 눈밭에서 마음속으로 세운 약속 때문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계모가 버린 두 자매가 어떻게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지나고 보름이 되기 전 아버지의 3년상이 끝나던 그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리던 눈은 낮이 되어도 그칠 줄을 몰랐지요. 8살 언니와 6살 동생은 아버지의 제사상을 물리고 나서 안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모는 제사가 끝나자마자 두 아이의 옷보따리를 마루 끝으로 밀어내며 차갑게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상도 끝났으니 너희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다. 나가거라. 언니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언니의 옷자락만 꼭 쥐고 있었지요. 계모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못 들었느냐? 여긴 이제 내 집이 아니라고 했다. 그제야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요.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잠깐 나갔다 오는 거지?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목이 메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그저 동생의 손을 더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집 대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계모의 웃음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눈보라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언니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살 동생의 작은 손이었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무게였지요. 눈길을 걸으며 언니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울면 안 돼. 내가 울면 이 아이는 더 무서워할 거야. 하지만 발걸음을 뗄 때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걸 꾹꾹 삼키며 걸어야 했지요. 동생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 저기 있는데 왜 저리로 안 가? 그 물음에 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지요. 그저 괜찮아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두 아이의 발자국은 금세 지워져 갔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두 아이가 있었다는 흔적마저 지우려는 듯 말이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두 아이는 마을 어귀 선앙당 처마 밑에 몸을 숨겼지요.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 들어왔지만 언니는 동생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동생이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언니 추워.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질 리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동생은 언니 품에서 잠이 들었지만 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잠들면 동생이 얼어 죽을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동생의 손과 발을 주물러 주었지요. 새벽이 되자 동생이 눈을 떴습니다.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언니 배고파? 언니는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제사상에서 몰래 집어온 떡 2개가 전부였지요. 언니는 떡 하나를 동생에게 주고 자기 것은 반으로 쪼개어 반쪽만 먹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보따리 깊숙이 숨겼지요. 언제 또 먹을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니는 안 먹어? 언니는 배 안 고파? 내가 더 먹어. 하지만 언니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동생이 자기 떡을 반으로 쪼개어 언니에게 내밀었지요. 그럼 언니 이거 먹어. 반만. 그 작은 손을 보는 순간 언니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지요. 울면 동생이 더 무서워할 테니까요.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니는 어른이니까 참을 수 있어. 8살이 무슨 어른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날부터 언니는 정말로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고 무서워도 무섭다고 말할 수 없었지요. 동생 앞에서는 언제나 씩씩한 척해야 했던 것입니다. 낮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용기를 내어 한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지요. 아주머니, 저희가 일 좀 거들어 드릴까요? 밥 한 끼만 주시면 됩니다. 아주머니는 두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같은 어린 것들이 무슨 일을 하겠니? 가거라. 다음 사람에게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떤 사람은 아예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10번도 넘게 거절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자기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해질 무렵 한 노파가 두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오너라. 언니는 동생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노파는 주머니에서 식은 감자 2개를 꺼내 주었지요. 많진 않지만 이거라도 먹어라. 그리고 오늘 밤은 저 헛간에서 자거라. 주인이 며칠 비웠으니 아무도 모를 게다. 언니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동생도 따라서 절을 했지요. 노파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두 아이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헛간에서 감자를 나눠 먹으며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언니는 대답 대신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자기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언니는 동생이 잠든 뒤에야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동생이 깰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던 겁니다.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파가 준 감자는 이미 떨어졌고 보따리 속 떡 반쪽도 동생 뱃속으로 들어간 지 오래였지요. 언니는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을 구했지만 아무도 어린아이를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집은 어디냐? 부모는 어디 계시고? 사람들은 물었지만 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면 다시 그 집으로 보내질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점점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걷다가 주저앉기 일쑤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추워. 하지만 동생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언니는 자기 옷을 벗어 동생에게 덧입혔지요. 그러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안 돼. 언니가 추우면 어떡해. 언니는 안 추워. 언니는 내가 걱정돼서 더 뜨거울 지경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언니도 추웠지요. 하지만 동생 앞에서는 절대 내색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두 아이는 주막 뒷골목을 지나다가 버려진 밥 한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언니는 잠시 망설였지요. 하지만 동생의 배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는 그 밥을 집어들었습니다.
동생에게 먼저 먹이고 자기는 남은 것을 먹었지요. 언니, 이거 먹어도 돼? 응, 주인이 버린 거니까 괜찮아. 동생은 밥을 먹으면서도 고개를 들어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지요.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언니는 아까 먹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언니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하지만 동생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동생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신음을 했습니다. 언니 배가 아파. 언니는 깜짝 놀라 동생을 안았습니다. 동생의 이마에서는 열이 났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버려진 밥이 상했던 것입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언니는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했지만 동생이 아프자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한밤중에 약방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문 좀 열어주세요. 동생이 아파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다른 집 문도 두드렸지만 마찬가지였지요. 결국 언니는 동생을 업고 선앙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도록 동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기도했지요. 제발, 제발 괜찮아져라. 언니가 잘못했어. 내가 그 밥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동생은 아픈 와중에도 언니를 걱정했습니다. 언니, 울지 마. 나 괜찮아. 조금만 자면 나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아이가 자기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언니는 동생의 손을 꼭 쥐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우리는 꼭 살아남아야 해. 그래야 이 아픔을 기억할 수 있어. 다행히 동생은 새벽이 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열이 내렸고 얼굴에도 약간 핏기가 돌았지요. 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언니는 깨달았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은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 자기들을 거두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닷새째 되던 날, 언니는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지요. 저 아이들, 김진사댁 자식들 아니더냐? 맞아. 상주 역할도 하던 아이들인데 계모가 내쫓았다지. 허참, 그래도 어찌 어린 것들을 그리 내치나. 쉿, 조용히 해. 계모 귀에 들어가면 우리만 피곤해. 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 아낙네가 언니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요. 우리 일이나 하자. 남의 집 일에 끼어들면 탈만 나는 법이야. 언니는 그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나는데 계모를 마주쳤습니다. 계모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지요. 동생이 계모를 보자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계모는 두 아이를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본 것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으니까요. 그런데도 모른 척 했던 겁니다. 옆에 있던 다른 부인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입니다. 동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정말로 버려졌다는 것을 말이지요. 동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우릴 못 본 거지? 그치? 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의 손을 더 꼭 잡아줄 뿐이었지요. 동생은 그때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언니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자기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지요. 누군가는 참아야 했으니까요.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날 저녁 두 아이는 주막 뒤편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나와서 소리쳤지요. 야,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썩 꺼지지 못해. 언니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설거지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밥 한 끼만 주시면 됩니다. 설거지? 너희 같은 것들이? 손님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 당장 나가. 주인은 빗자루를 들어 두 아이를 쫓아냈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감싸 안고 빗자루를 맞았지요. 등에 멍이 들었지만 언니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울먹였습니다. 언니 아파? 안 아파. 전혀 안 아파. 거짓말이었습니다. 많이 아팠지요. 하지만 동생 앞에서는 절대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지요. 한 노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계모 눈밖에 나면 마을에서 살기 힘들어. 김진사 댁이 워낙 세도가 있으니.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그 집안 거스르면 우리가 피해보는 법이지. 결국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이가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계모의 눈치가 무서웠고 그 집안의 권세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날 밤 언니는 동생이 잠든 뒤 혼자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지요. 언니는 별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릴 버린 건 눈도 겨울도 아니야. 사람이었어. 계모만이 아니라 외면한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우릴 버린 거야. 그 깨달음이 언니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내리라 다짐했지요. 버려졌다는 아픔과 함께 외면당했다는 슬픔까지 모두 말입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두 아이는 마을 구석구석을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언니는 남의 집 장작을 패주고 식은 밥 한 덩이를 얻었고 동생은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날라주며 엿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지요.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언니 춥고 머리가 아파. 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배탈이 아니었지요. 제대로 된 병이었던 겁니다. 언니는 동생을 업고 마을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제발 동생 좀 살려주세요. 약방 주인은 동생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 상한기가 깊구나. 당장 약을 지어 먹여야 하는데. 지어주세요. 제발요. 약값은 있느냐? 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돈이 있을 리 없었지요. 약방 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다. 나도 장사를 해야 하는 몸이라 일을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동생만 살려주세요. 하지만 약방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는 무릎을 꿇었지요. 선생님, 제발입니다. 제발. 안 된다. 약값 없이는 약을 줄 수 없어. 나가거라. 언니는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동생을 업은 채로 다시 거리를 헤맸지요. 다른 약방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돼. 여긴 자선소가 아니야. 언니는 마을 부잣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돈을 꾸어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갚겠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하인이 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해. 거지 주제에 어디서 행패야. 언니는 다시 계모가 사는 집 앞으로 갔습니다. 자존심도 뭣도 없었지요.
동생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분명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지요. 언니는 대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두드렸습니다. 제발요.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대문 너머로 계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럽구나. 누가 저것들을 좀 쫓아내지 못하겠어? 하인들이 나와서 언니를 밀쳤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꼭 안은 채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그 순간 동생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언니 아파. 언니는 동생을 다시 업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쳤습니다. 제발입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하지만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업고 선앙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동생을 눕히고 자기 옷을 벗어 덮어주었지요. 온몸으로 동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언니가 여기 있어. 언니가 지켜줄게. 동생은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춥고 무서워요. 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눈물은 흘렀지만 소리만큼은 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동생을 꼭 안은 채 버텼습니다. 그날 밤 언니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지요. 그것은 바로 살아남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꼭 살아야 해. 우리 둘 다 살아남아야 해. 그래야 이 일을 기억할 수 있어. 그래야 우리를 버린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밤새도록 동생 곁을 지켰지요. 새벽이 되자 기적처럼 동생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밤, 계모의 대문이 열리지 않았던 그 순간이 말이지요. 언니는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복수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애원하지 않았지요. 대신 조용히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우물가를 청소하고 남의 집 마당을 쓸었지요. 아무 말 없이 일했고 다 끝나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값 주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일을 했으니 값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구걸이 아닙니다. 그 당당함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떡 한 덩이라도, 묵은 나물 한 웅큼이라도 주게 되었지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눈은 녹았지만 두 아이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지요. 언니는 논둑에서 냉이를 캐고 강가에서 조개를 주었습니다. 동생은 산에서 나무 열매를 따고 들에서 나무를 뜯었지요. 어느 날 동생이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언니, 이것 봐. 산딸기 땄어. 작은 손에 산딸기 몇 알이 들려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걸 언니에게 전부 주려고 했지요. 언니 다 먹어. 내가 언니 주려고 딴 거야. 언니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말했지요. 우리 같이 먹자. 하나씩. 두 아이는 산딸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단 한 알이었지만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지요. 언니와 동생이 함께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언니는 강가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주워와 바구니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을 만들다 보니 제법 모양이 나왔지요. 언니 대단해. 바구니야. 동생이 박수를 쳤습니다. 언니는 그 바구니를 들고 장터로 갔지요. 바구니 사실 분 없으십니까? 한 아주머니가 바구니를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엮은 게 제법 튼튼하네. 얼마냐? 밥 한 끼 값이면 됩니다. 아주머니는 식은 떡 2개를 주었습니다. 언니는 깊이 절을 하고 떡을 받았지요. 그날 저녁 두 아이는 그 떡을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장사꾼이네. 그러게. 우리도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게 생겼어. 그날부터 언니는 매일 바구니를 만들어 팔았고, 동생은 들에서 나무를 캐와 바구니에 담아 함께 내다 팔았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굶지는 않게 되었지요. 사람들이 두 아이를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 아이들 참 기특하구나. 어린 것들이 저렇게 악착같이 사는 걸 보니 대견해.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집으로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2해가 흘렀습니다. 언니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동생은 8살이 되었지요. 언니는 바구니뿐 아니라 집신도 만들 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글자를 읽을 줄 알게 되었지요. 마을 서당 밖에서 훈장님 목소리를 듣고 혼자 익혔던 겁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댁이 큰일 났다더군. 무슨 일인데? 곡식거래에서 큰 돈을 날렸다지. 계모가 친정 오라비 말만 믿고 일을 벌였다가 망했다더라. 언니는 우물가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하늘이 보고 있었구나. 한 달쯤 지나 장터에서 계모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계모는 예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옷 대신 수수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계모는 언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못 본 척하지 못했지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계모가 어색하게 말을 걸었지요. 너희들 잘 지내더냐? 언니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예, 살아는 있습니다. 그래, 많이 컸구나. 그럴 만큼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계모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요.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김진사 댁에서 쫓겨난 그 아이들이구나. 2해 전 겨울에 내쫓았다더니 참. 계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절을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고 말입니다. 그날 밤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안이 그 집이 어려워졌대. 우리는 왜 기쁘지가 않아?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행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야 해. 3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모의 집안은 점점 더 기울어갔지요. 하인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큰 사랑채는 비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장터에서 속삭였지요. 김진사댁 사랑채에서 가재도구를 내다 판다더군. 그 큰 집안이 벌써 그 지경이 되었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하구나. 어린 것들을 그리 내쫓더니 하늘이 보고 계셨나 봐. 그날 밤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진사댁 계모가 친정 식구들에게마저 외면당했다는 소문이었지요. 돈이 떨어지자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니는 그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생각했지요. 세상은 공평하구나. 남을 버린 사람은 결국 남에게도 버림받는구나. 하지만 언니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언니는 장터에서 바구니를 팔고 있었지요. 그때 한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2해 전 처음으로 식은 감자를 나눠준 그 노파였습니다. 아가씨,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언니는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노파는 언니가 만든 바구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솜씨가 제법이로구나.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대단해. 과찬이십니다.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겠니? 밥 세 끼 주고 잠자리도 내주마. 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2해 동안 아무도 자기들을 거두려 하지 않았는데 이 노파가 손을 내민 것이지요. 저희 둘 다 받아주시는 겁니까? 그래, 동생도 함께. 혼자 두면 불쌍하잖니.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지요. 그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2 아이는 노파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방 2칸짜리 작은 초가였지만 2 아이에게는 궁궐보다 좋았지요. 비를 피할 수 있었고 바람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노파는 혼자 사는 과부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홀로 남아 밭농사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 오늘부터 여기가 집이야. 편히 있거라. 동생이 처음으로 방바닥에 누웠을 때의 표정을 언니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울었지요. 언니 따뜻해. 바닥이 따뜻해. 언니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해 동안 찬 땅바닥에서 잤던 아이들이었지요. 온돌의 온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날 밤 2 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말입니다. 노파는 2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밥 가꾸는 법, 음식 만드는 법, 옷 깁는 법까지 말이지요. 언니는 모든 것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느 날 저녁 노파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참 기특해. 이 나이에 이렇게 야무질 수가 있나?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셔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는 법이지. 너희는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강해. 그게 너희의 힘이야. 언니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2 아이가 쫓겨난 지 꼭 3년이 되는 겨울이었지요. 노파는 2 아이에게 새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춥겠구나. 이거라도 입어라. 언니와 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받는 새 옷이었지요. 동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노파는 2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자식들도 너희만 할 때 세상을 떠났단다. 너희를 보면 그 아이들이 생각나는구나. 그리고 말이야. 노파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어. 어려울 때 남을 버리는 사람과 어려울 때 남을 도우려는 사람. 나는 후자로 살고 싶구나. 언니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 말이지요. 자기들을 버린 사람들처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도와준 이 할머니처럼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던 겁니다. 그날 밤 언니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우리 할머니처럼 살자.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응, 언니. 나도 그러고 싶어. 2 아이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는 얼굴이었지요. 그 웃음 속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노파의 집에서 지낸 그 겨울은
두 아이에게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안은 따뜻했지요.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두 아이는 노파를 통해 배웠던 것입니다.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11살, 동생은 9살이 되었지요. 두 아이는 노파의 집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아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지요. 저 아이들 참 기특하게 컸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저런 아이들은 복을 받을 거야.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언니가 문을 열자 그곳에 계모가 서 있었습니다. 계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절박한 눈빛이었지요. 너희들 있구나. 언니는 아무 말 없이 계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은 언니 뒤에 숨었지요. 계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계모는 무릎을 꿇었지요. 3년 전 두 아이를 내쫓던 그 사람이 지금은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겁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다오. 집이 너무 어려워졌어. 너희가 돌아오면 사람들이 우리 집을 다시 봐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언니는 깨달았습니다. 계모는 자기들이 그리워서 온 게 아니었지요. 자기를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노파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노파가 차갑게 말했지요. 돌아가시오. 이 아이들은 이제 내 손주나 다름없소. 계모가 애원했습니다. 아니요. 이 아이들은 제 남편의 자식들이에요. 제가 키워야 해요. 3년 전엔 왜 내쫓았소? 눈 내리던 그날 이 어린 것들을 거리로 내몬 게 당신 아니었소? 계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노파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모성을 들먹이지 마시오. 당신이 이 아이들을 버렸을 때 이미 어머니 자격을 잃었소. 계모는 이번에는 두 아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희들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그때는 내가 살려고 그랬다. 이해해다오. 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지요. 저희도 살려고 버텼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버린 그날부터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 제발.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죽든 말든 상관없으셨지요. 약방 문을 두드렸을 때도 대문 앞에서 울부짖었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계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집도 어머니도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동생이 언니 뒤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계세요. 계모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지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언니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자기들의 울음을 외면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다시 데려가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까? 계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지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저희는 이제 어머니가 필요 없습니다. 계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애원하려 했지만 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포기했지요. 계모는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동생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언니가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살아남았을 뿐이야. 우리를 버린 사람에게 다시 돌아갈 이유는 없어. 노파가 두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너희는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단다. 그날 밤 언니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참 많았지요. 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복수구나. 우리를 버린 사람이 무릎 꿇고 찾아왔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 이게 진짜 복수야. 3년 전 눈 내리던 그날 쫓겨났던 아이들은 이제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였던 것이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계모가 두 아이를 찾아갔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저 아이들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무슨 소리요? 그때 그 추운 겨울에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돌아오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아이 편이었습니다. 3년 동안 두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두 지켜봤기 때문이었지요. 계모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인과응보로구나. 자식을 버린 사람이 자식에게 버림받았어.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언니는 15이 되었고 동생은 13이 되었지요. 언니는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바느질꾼이 되었고 동생은 글을 깨우쳐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노파는 늙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두 아이가 잘 돌봐주었기 때문이지요. 노파는 늘 말했습니다.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 너희를 거둔 거란다. 아니요, 할머니. 저희 생에 가장 큰 복이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어느 날 한 부인이 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부잣집 안주인이었지요. 내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다고 들었다.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겠니? 품삯을 넉넉히 주마. 언니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할머니를 돌봐야 하니까요. 할머니를 모시고 와도 된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곳이 저희 집이에요. 부인은 감탄했습니다. 의리가 있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아이야. 그 이야기는 또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 자매를 칭찬했지요. 저런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효녀지. 계모는 저 아이들을 버려서 큰 복을 놓쳤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노파와 함께 산책을 나갔지요. 꽃이 만발한 산길을 걸으며 노파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나를 원망하지 않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더 일찍 거두지 못해서 말이다. 너희가 고생한 그 인연을. 언니가 노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저희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지요.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어느덧 언니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고 동생도 어엿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두 자매에게 혼담이 들어왔지요. 좋은 집안에서 온 혼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자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희를 맞이하시려면 할머니도 함께 모셔가야 합니다. 어떤 집안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안은 흔쾌히 받아들였지요. 두 자매는 할머니를 기꺼이 모시겠다는 집안을 택했습니다. 그게 두 자매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노파는 두 자매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너희들은 내 자랑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들이야. 할머니, 평생 곁에 계실 거죠? 그럼 할머니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두 자매는 각자의 가정을 꾸렸지만 노파를 번갈아 모셨지요. 노파는 두 자매의 사랑 속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파가 세상을 떠나던 날, 두 자매는 곁을 지켰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노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저희가 할머니께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저희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자매는 친딸처럼 상을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조문을 왔지요. 저 할머니는 복을 받았어. 저런 효녀들을 만났으니.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복을 받은 건 두 자매였던 것이지요.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로부터 수십 년 뒤 두 자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저 자매들을 봐라. 저게 진짜 복수야. 무슨 복수? 자기들을 버린 계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가장 멋진 복수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두 자매는 복수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한 것이었지요. 자기들을 버린 사람을 닮지 않고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을 닮았던 것입니다. 눈 오는 날 버려진 두 자매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그 복수란 바로 자기들을 버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었지요. 진짜 복수는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지요. 진짜 승리는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두 자매는 미움 대신 사랑을 택했고 그 사랑이 평생의 행복이 되었던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복수는 원수를 이기는 게 아니라 원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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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